나토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15개국이 동시에 미국산 무기를 버렸습니다. 290조 원. 미국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금액입니다. 70년간 유럽을 지배해온 미국 방산업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빈자리를 차지한 나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경악했고 유럽은 환호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28년간 복무한 퇴역 준장의 증언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벨기에 브뤼셀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지하 2층 전략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찍힌 숫자 하나가 16개국 장성들의 숨통을 틀어막았습니다. 290조 원. 미국 방위산업이 유럽 시장에서 잃어버린 확정 손실액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나토 깃발이 에어컨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미국이 70년간 쥐고 있던 유럽의 방위 시장을 단 한 번의 실수로 통째로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니콜라 드베르뉴입니다.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전략기획실에서 28년간 복무한 퇴역 준장이에요. 유럽 15개국의 무기체계 표준화 업무를 직접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28년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유럽의 방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전차가 들어오고 미국산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미국산 미사일이 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구조. 그것이 제가 28년간 목격해온 변하지 않는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것도 미국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왜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왜 갑자기 유럽 장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지. 한국.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그저 미국의 그늘 아래 숨어 사는 극동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28년을 일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 업무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의 방위 시장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독점 무대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 4개의 거대한 미국 방산기업이 유럽 전체의 무기 표준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이 전차를 사려면 미국에 가야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전투기를 도입하려면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폴란드가 방공 시스템을 깔려면 펜타곤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이것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종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고 그들의 무기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요? 제 동료 장교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다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은 미국한테 무기를 사는 나라지 파는 나라가 아니잖아. 제 머릿속에 한국의 방위산업이란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미국이 설계도를 건네주면 그걸 조립하는 하청 공장. 총알이든 미사일이든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도 수출하지 못하는 종속국. 기술도 미국에서 빌려 쓰고 부품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 28년 경력의 나토 장성인 제가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알고 있던 전부가 그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저만의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나토 본부의 장성들 대부분이 한국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미국의 위성국이지. 독자적인 무기 기술이 있을 리가 없어. 이것이 브뤼셀에서 통용되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유럽의 모든 장성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진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미국 해외군사 판매 유럽 담당 수석 디렉터 브래들리 하워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의 목소리는 회의실 벽을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그는 나토 방산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진다. 그러니 유럽은 미국의 무기를 사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유럽이 영원히 미국 무기를 살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은 거만함을 넘어서 오만 그 자체였습니다. 브래들리는 특히 한국을 깔보는 데 있어서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나토 합동 무기평가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언급했을 때 브래들리의 반응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분필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K9, 장난감 아닌가? 미국의 M109A7 팔라딘 한 대 가격이면 한국사는 세 대를 살 수 있을걸. 싸구려는 싸구려 이유가 있는 법이지.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울게 될 사람이 바로 브래들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워싱턴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전문 때문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토 사무총장실로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GDP 대비 3.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불응시 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검토한다. 전문을 읽은 나토 사무총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3.5%. 독일의 현재 방위비가 GDP 대비 1.8%였습니다. 2배 가까이 올리라는 겁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스페인, 이탈리아는 더 심했습니다.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갈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주에 워싱턴은 두 번째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럽을 향한 무차별적 관세 인상,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미국산 LNG, 장기 계약 조건 일방적 변경, 브뤼셀의 나토 본부 복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장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속삭이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미국이 미쳤어. 동맹을 적으로 돌리고 있어. 방위비 3.5%. 독일 의회가 승인할 리가 없어. 정치적 자살이야. 미국산 무기를 계속 사야 하나? 이 조건이면 유지비만 해도 매년 140억 유로야. 저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브뤼셀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70년간 우리를 지켜준 미국이라는 우산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그 구멍 사이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연방군 기갑여단장 마르틴 슈나이더 대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르틴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독일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표정에는 군인답지 않은 피로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니콜라, 시간 좀 있나? 무슨 일이야? 그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달 레오파르트 2H 세대가 동시에 포탑 회전 장치 고장을 일으켰어. 수리하려면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부품을 공수해야 해. 납기 18개월. 비용 대당 400만 유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8개월. 전차 세대 수리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야. 마르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기술 매뉴얼 접근 권한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어. 워싱턴의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 때문이래. 우리가 우리 전차를 고치는데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동맹국의 전차를 동맹국이 정비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래서 말인데. 마르틴이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브로셔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파리에서 유로사토리 국제방산전시회가 열려 한국 기업이 대규모 부스를 냈다고 해.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서 무기를 팔겠다고?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도 몇 주 전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폴란드가 이 전차를 1000대 넘게 주문했다는 거야. 뭐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0대. 유럽 단일 국가가 한 번에 1000대의 전차를 주문한다는 것은 전후 유럽 방산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산도 독일산도 아닌 한국산 전차를 1000대나 샀다고?
마르틴이 브로셔를 펼쳐 보였습니다. 가격이 미국산의 절반도 안 돼. 그런데 성능은 에이브람스와 동급이거나 일부 항목은 능가한데. 저는 브로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K2 흡표, 매끈한 유선형 차체, 55구경 120mm 활강포,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하이브리드 현수 장치, 스펙 시트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70km, 에이브람스보다 빠릅니다. 중량 55톤, 에이브람스의 73톤보다 18톤이나 가볍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탑재, 승무원 3명, 에이브람스는 수동 장전에 4명이 필요합니다.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가볍고 빠르고 싸고 승무원도 적게 든다. 거기에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고 해. 미국은 절대 안 해주는 걸. 저는 브로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기심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파리 전시회 같이 가볼까?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저는 3초간 망설였습니다. 28년간 나토에서 미국 무기만 다뤄온 사람이 한국산 무기를 보러 간다. 동료들이 알면 비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90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방위 시장에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28년의 경험이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제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충격을 안겨줄 것인지, 그리고 브래들리 하워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인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요. 브뤼셀 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위에 미국 공군의 C-17 수송기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동체에 새겨진 성조기가 석양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8년간 저는 저 깃발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저 깃발이 상징하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미국의 무기를 유럽에 배치하고, 미국의 군사 표준을 유럽에 이식하고,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유럽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하지만 이제 그 우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구멍이 아니라 찢어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워싱턴이 제 손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마르틴이 옆자리에 앉으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유럽 국방장관 회의의 비공개 메모가 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핀란드. 7개국의 국방장관이 공동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국 의존형 무기체계의 대안을 즉시 모색한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미국 무기에 목숨을 맡겨왔던 유럽 7개국이 공식적으로 탈미국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군만 해도 향후 5년간 기갑 전력 현대화에 4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야. 프랑스는 280억 유로, 폴란드는 350억 유로. 이 돈이 전부 미국으로 갔었는데 숫자를 머릿속으로 더했습니다. 3개국만 합쳐도 1080억 유로, 한화로 약 160조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 것 같아? 마르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브뤼셀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니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리까지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비행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나기 직전의 떨림,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느끼는 긴장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일이면 유로사토리 전시장에 들어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유로사토리 국제방산전시회, 파리 북쪽 빌팽트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계 62개국에서 온 1800개 방산업체가 축구장 12개 크기의 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드론, 무인 전투 로봇,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파괴 기계들이 형광등 아래에서 금속성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부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시장 정중앙,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부스, M1A, 에이브람스 전차의 실물이 플랫폼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앞에 브래들리 하워드가 양복 차림으로 서서 유럽 장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니콜라, 브래들리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번 가까이 와서 봐. 이번에 새로 나온 에이브람스 SEP사야. 유럽 친구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물건이지. 그는 전차의 장갑판을 손바닥으로 쓱 쓸어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동차 딜러가 신차를 자랑하듯. 대당 가격은 얼마인데?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1480만 달러. 유지비 포함 라이프 사이클 비용은 대당 약 3200만 달러 정도. 한화로 대당 약 200억 원. 유지비까지 합치면 430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마르틴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기술 이전? 브래들리가 마치 황당한 농담을 들은 것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르틴, 넌 3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에이브람스의 핵심 기술은 미국의 국가 기밀이야. 이전 대상이 아니지. 그러면 고장나면 어떻게 해? 우리 엔지니어가 와서 고쳐주지. 그게 동맹 아니겠어? 브래들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에서 저는 오만함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칼로 벤 것 같은 날카로운 오만함. 마르틴이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한국 부스, 가보자라는 신호였습니다. 전시장 동쪽 끝. 한국과는 미국이나 유럽 부스에 비해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전차 한 대였습니다. K2 흑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올리브색 도장, 유선형 포탑, 에이브람스의 육중하고 각진 실루엣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형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멈추게 만든 것은 전차의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K2 전차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사격 테스트 영상입니다. 작년 폴란드 실전 배치 후 나토 공동평가 사격에서 촬영된 겁니다. 화면에 K2 전차가 사막 지형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 연속으로 3발을 발사했습니다. 3발 모두 명중. 이동 중 사격 명중률 97.8%.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97.8%. 에이브람스의 이동 중 사격 명중률이 91%라는 것을 저는 나토 문서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K2가 6.8%포인트나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 공동평가 보고서 번호까지 알려드릴까요? 공개 문서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격은요? 완전 무장 기준 대당 850만 달러입니다. 850만 달러. 에이브람스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에이브람스를 능가한다고요? 마르틴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반값에 더 좋은 물건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28년간 쌓아올린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K2에는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서 승무원이 3명입니다. 에이브람스는 장전수가 별도로 필요해서 4명이죠. 인건비와 훈련 비용에서도 25%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현수장치 덕분에 차체를 앞뒤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산악지형에서 포신의 부항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럽의 복잡한 지형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엔지니어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도 지원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술 이전. 브래들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로 그것을 한국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엔지니어의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 마르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2 전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관의 다음 부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155mm 52 구경 자주포, 포신 길이만 8m가 넘는 거대한 화포가 전시장 바닥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포신의 금속성 광택이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측 담당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 8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인도, 이집트, 터키. 8개국.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4곳이나 한국산 자주포를 쓰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올해 추가로 루마니아와 체코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총 2,400문 이상이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400문. 이것은 미국의 M109A7 팔라딘보다 전 세계 운용수가 더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무기가 미국산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발사 속도는요?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분당 최대 8발. 급속 사격 모드에서는 15초 이내에 3발을 발사하고 즉시 진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의 눈이 커졌습니다. 팔라딘은 분당 4발이야. 2배라고? 2배입니다. 그리고 K9의 최대 사거리는 54km.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사정 탄약을 사용하면 80km까지 도달합니다. 54km. 팔라딘의 최대 사거리 30km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가격은 완전 무장 기준 대당 480만 달러입니다. 마르틴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인 특유의 직감. 전장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의 그 본능적인 번뜩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관의 3번째 부스로 이동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이 무기는 단순한 로켓 발사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GPS 유도 로켓, 순항 미사일급 정밀 타격 미사일, 그리고 전술 탄도 미사일까지 하나의 발사대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는 복합 타격 플랫폼이었습니다. 한 대로 3가지 무기를 운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로켓과 미사일 2종류를 운용하지만 천무는 여기에 정밀 유도 탄도 미사일까지 추가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마르틴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못 만드는 물건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르틴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브래들리 하워드였습니다. 그는 한국관 부스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장난감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폴란드 같은 약소국이나 이런 걸 사는 거야. 독일이나 프랑스가 한국산을 쓸 것 같아? 마르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는 등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 무기, 3년 안에 유럽 시장에서 사라질 거야. 장담하지.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년 안에 사라지는 것은 한국 무기가 아니라 브래들리 하워드의 오만함일지도 모른다는.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K2 전차의 매끈한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K9 자주포의 분당 8발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천무의 복합 타격 능력이 꿈속에서까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전시회의 브로셔와 영상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결정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나토 내부 채널을 통해 한국산 무기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가,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가 폴란드에서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제11기갑사단의 K2 전차 운용 보고서. 180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종합 전투 효과 지수 에이브람스 대비 118%. 폴란드군이 직접 비교 시험을 수행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코스, 같은 조건, 같은 평가 기준. K2가 에이브람스를 18%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항목은 정비성이었습니다. 에이브람스의 평균 수리 시간 47시간, K2의 평균 수리 시간 9시간, 5배 차이였습니다. 에이브람스가 고장나면 미국에서 부품을 공수해야 합니다. 평균 납기 6주에서 18개월. K2는 한국이 현지에 구축한 정비센터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부품 재고도 현지에 상시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의 K9 자주포 북극권 운용 보고서. 영하 35도의 극한 환경에서 K9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영하 35도에서 시동 후 사격 준비까지 걸리는 시간 K9은 8분. M109A7 팔라딘은 22분. 노르웨이 군의 포병 지휘관은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9은 우리가 운용해본 자주포 중 가장 신뢰성 높은 무기입니다. 미국산과 비교 자체가 무례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에스토니아에서 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최전선 국가입니다. 이들에게 무기의 성능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의 K9 배치 후 전투 준비 태세 평가 보고서. K9 배치 전 포병 전투 준비 태세 67%, K9 배치 후 94%, 27%포인트 상승.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서명한 감사 서한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확인은 뜻밖의 경로에서 왔습니다. 나토 합동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여단과 미국산 무기로 무장한 독일 여단이 동일 시나리오에서 대결한 결과 데이터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승률 폴란드 여단 K2K9 73%, 독일 여단 레오파르트 2 팔라딘 27%,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28년간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장난감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카피를 찍어내는 하청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미국이 절대 해주지 않는 기술 이전까지 덤으로. 브래들리 하워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난감이라고 비웃던 그 표정. 그 오만한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충격은 방위산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토 전략기획실 복도에서 프랑스 원자력청 차장 이사벨 루소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원전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유럽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사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니콜라, 혹시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알고 있어? 원전. 한국이 원전도 만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이사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원자력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잖아. 그런데 지금 현실을 봐. 그녀가 태블릿에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프랑스의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 플라망빌 3호기. 공사 기간 원래 계획은 5년이었어. 실제로 걸린 시간은 얼마나? 17년이야. 비용은 당초 예산 33억 유로에서 132억 유로로 4배가 뛰었어.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이사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UAE에 지은 바라카 원전. 사기를 동시에 시공해서 총공사 기간 9년, 예산 초과율 8% 미만. 우리 프랑스가 일기도 제때 못 짓는 동안 한국은 사기를 거의 예산 내에서 완공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이사벨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SMR이라고 들어봤어. 기존 원전의 10분의 1 크기로 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이야. 미국도 SMR을 개발하고 있지 않아? 개발은 하고 있지.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 회사가 개발비 폭등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취소했어. 반면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설계 인증을 완료하고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이야. 이사벨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프랑스 원자력청 내부에서 한국과 손잡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야. 국영기업 오라노와 프라마톰이 한국 수력원자력의 공동사업을 제안했어. 프랑스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원자력 강국의 자존심 따위 부릴 상황이 아니거든. 트럼프가 에너지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미국 기술에 의존하다가는 유럽 전체 에너지망이 마비돼. 한국은 유일한 대안이야. 이사벨이 자리를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방위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전, 에너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가전,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칩의 상당수가 한국산이었습니다. AI 반도체.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AI 프로세서가 유럽 국방 네트워크의 핵심 부품으로 채택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2%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한국의 HD현대와 하나오션이 전 세계 LNG선 수주량의 82%를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수송 자체가 한국 조선소에 달려 있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현대 문명의 인프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차, 자주포, 미사일, 원전, 반도체, 배터리, 선박. 21세기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아니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이 파묻히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8년간 쌓아올린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유럽은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확신,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는 편견, 전부 틀렸습니다. 전부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대회의실에 15개국의 국방차관과 군수내부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유럽 방위체계 차세대 표준 무기 선정. 70년간 미국 무기가 당연히 차지해 온 자리를 재검토한다는 것. 이것은 나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회의실 앞줄에 브래들리 하워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부사장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한국방산수출진흥공사 유럽지부장 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한국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 좌석에서 이 역사적인 대결을 지켜보았습니다. 브래들리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미국은 70년간 유럽의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 팔라딘 자주포,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이 무기들이 유럽을 지켜온 방패입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안보의 할인은 없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박준혁 지부장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창한 영어에 약간의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들, 장군님들. 그는 숫자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에이브람스 대비 43% 저렴하면서 종합 전투 효과 지수가 18%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K9 자주포는 팔라딘 대비 발사 속도 2배, 사거리 1.8배이며 가격은 35% 저렴합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의 하이마스에 없는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준혁 지부장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을 이전합니다.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해드립니다. 부품의 현지 조달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자주적인 방위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 1000대를 실전 배치하면서 전투 준비 태세가 34% 향상되었습니다. 유지비는 에이브람스 운용 시절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덕분에 현재 폴란드 국내에서 K2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차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북극권에 배치하여 세계 최초로 영하 40도에서 작동하는 자주포 운용 실적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팔라딘은 영하 25도 이하에서 시동 불량이 빈번했지만 K9은 단 한 번도 결빙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차관. 루마니아는 한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방산 기업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핀란드 국방차관.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유럽의 자주 국방에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하나하나의 발언이 브래들리의 가슴에 못을 박듯 꽂혔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산 무기의 저가 마케팅에 속고 있는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모르십니까? 실전에서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브래들리의 말보다 더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워드 디렉터, 폴란드는 실전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브래들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브래들리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니콜라, 이건 아니야. 유럽이 미국을 버리면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유럽을 버렸던 겁니다. 워싱턴이 동맹을 갈취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동안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브래들리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28년간 같은 편이었던 미국인에게 그런 말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마르틴 슈나이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 이번 주 금요일. 15개국 투표야.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브뤼셀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토 본부의 유리 건물에 반사된 불빛들이 밤하늘에 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야, 마르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70년 만에 금요일이 왔습니다.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대회의실. 의자마다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15개국. 유럽 방위의 미래를 결정하는 표결이 시작됩니다. 안건 제1호. 유럽 차세대 주력전차 표준 선정. 투표 결과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K2 흡표 채택 찬성 12개국. 에이브람스 유지 찬성 2개국. 기권 1개국. 회의실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브래들리 하워드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건 제2호. 유럽 차세대 자주포 표준 선정. K9 자주포 채택 찬성 14개국. 팔라딘 유지 찬성 0개국. 기권 1개국. 14대 0점.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산 자주포를 지지하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안건 제3호. 유럽 차세대 다연장 로켓 표준 선정. 천무 채택 찬성 13개국. 하이마스 유지 찬성 1개국. 기권 1개국. 세 안건 모두 한국 무기의 압승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노르웨이 국방차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대표단이 한국 측 박준혁 지부장에게 다가가 포옹을 건넸습니다. 그 와중에 브래들리 하워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 유럽이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산 장난감 몇 대 사놓고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마르틴 슈나이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워드 디렉터. 마르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은 에이브람스 전차의 포탑 수리를 위해 1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부품 하나에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차를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줬습니다. 현지 공장을 세워줬습니다.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마르틴의 눈에 물기가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맹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미국은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라 종속시켰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브래들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0년간 유럽의 방위 시장을 지배해온 미국의 등이 저물어가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된 직후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유럽 15개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차세대 유럽 방위 표준 무기 체계로 공식 채택합니다. 이 한 문장이 70년간의 질서를 뒤엎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유럽 15개국이 향후 10년간 한국산 무기 체계로 전환하면서 투입될 예산은 총 480조 원. 여기에 현지 생산 인프라 구축, 정비 체계 이관, 기술, 라이선스 비용까지 합산하면 한국이 거머쥐게 될 총 경제적 가치는 650조 원을 넘어섭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국방 표준이 한국으로 바뀐다는 것은 유럽 군대의 작전 체계, 통신 규격, 탄약 호환, 정비 매뉴얼 전체가 한국의 기준에 맞춰 재편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바뀌면 50년은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워싱턴이 70년간 유럽에 심어놓은 군사적 뿌리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무에 의해 통째로 뽑혀나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나토 본부 5층 라운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 마시려고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 반복한 뒤에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의 새 건물이 유리로 된 커다란 손가락처럼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유 기관 건물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금빛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28년을 이 건물에서 보냈습니다. 28년간 저는 미국의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은 미국 없이는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극동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2번의 세계대전을 겪고도 일어서지 못한, 유럽의 방위산업이 70년간 이루지 못한 것을 해낸 나라였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더 싸게 만들고 기술까지 나누는 것. 그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갈취하고 모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구멍을 뚫어줄 때를 기다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연구하고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미국의 변덕에 공포를 느끼고 허둥거릴 때 한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기술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이 보여주지 못한 것을 한국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마르틴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니콜라, 다음 달에 한국에 가. 창원에 K2 생산 공장이 있어. 직접 보고 싶지 않아? 한국. 그 2글자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제 세계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브래들리의 비웃음에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장난감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의 규칙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방위 표준이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5개국의 전차가 한국산으로 교체됩니다. 자주포가 바뀝니다. 로켓이 바뀝니다. 원전이 바뀝니다. 에너지 시스템이 바뀝니다. 반도체가 바뀝니다. 480조 원. 이 숫자는 단순한 무기 수출의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70년간 미국이 독점해 온 세계 질서의 핵심 축이 대한민국으로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창밖의 브뤼셀 야경 너머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한국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마르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자. 한국에.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거야. 처음으로. 28년간 나토에서 세계의 방위 질서를 다뤄온 사람이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유럽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편견은 끝났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차가 유럽의 들판을 달리고, 한국이 만든 자주포가 유럽의 하늘을 지키고, 한국이 만든 원전이 유럽의 도시의 불을 밝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버린 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아니, 미국이 해주지 못한 것을 한국이 해주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감동피치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국이 중동의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밖의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의 이름이 이토록 빛나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토 퇴역 준장이 직접 목격한 한국 방위 산업의 충격적인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편견은 무너지고 실력은 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